예, 이번 시간부터는 수산물 품질 관리 기술 해서 수확 후 품질 관리라는 개념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확 후 품질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막연한 개념으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수산물을 어획, 요게 수확이라는 개념이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에 그냥 바다에서 돌아다니는 놈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부터 소비자 손에 도달할 때까지 행해지는 모든 것을 우리가 수확 후 품질 관리라는 개념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데 낚시로 잡는 방법하고 아니면 그물을 쳐서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낚시로 잡았을 때하고 그물을 쳐서 잡았을 때하고 얘 상품성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이렇게 잡은 것을 소비자 손에 전달하는 데까지 이것을 유통이라는 표현 쓰죠. 유통하는 동안에 그냥 냉장하는 경우하고 냉동하는 경우하고 상품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해서 유통하게 되는데 가공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느냐. 또 가공품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습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래야만 상품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소비자한테 전달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확 후 품질 관리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교재 내용 한번 보죠. 수산물 수확 전후 품질 관리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산물의 사후 변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있던 수산물을 잡게 되면 죽죠. 대부분 이 수산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활어라든가 폐류, 갑각류 이런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죽어 있는 상태에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른 식품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 육류,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도축을 해서 죽어 있는 상태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축산하고 수산은 거의 죽어 있는 상태로 유통된다 해서 이 유통의 개념이 거의 비슷합니다. 품질 관리 개념도 거의 많이 비슷하게 가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는 또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이 되죠. 숨 쉬고 있는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다 보니까 농산물하고 수산물의 품질 관리 방향이 전혀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죽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이런 현상에 따라서 이 수산물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서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제일 먼저 해당 작용이라는 게 생기고요. 두 번째 해당 작용 후에는 사후 경직. 사람도 그러죠. 죽고 나면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이 굳는 것을 사후 경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해경. 이제 굳었던 게 풀립니다. 그리고 자가소화. 자기 소화가 되다 보면 결국 부패에 이르게 되는, 이것은 꼭 수산물만 아니라 동물도 거의 동일한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떤 성분 변화가 생기고 각 과정에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살아서부터 죽고 그리고 부패까지 이 전 과정 속에서 한 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산물 수확 후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가셔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이 교재에
내용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패류가 어획되고 죽은 후에 일어나는 변화, 즉 사후에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혐기 상태가 되고 미생물이나 효소에 의해 근육이 비가역적인 분해가 진행된다. 그래서 첫 번째 표 내용은 지금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해당 작용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작용은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에너지 물질인 ATP와 산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 해당 작용은 글리코겐이 ATP를 만들고 산이 생성되는, 그래서 글리코겐이 분해되는 과정을 해당 작용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이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나타나는 산물이 ATP 그리고 산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산소의 공급이 끊김으로 소량의 ATP와 젖산이 생산된다. ATP 산인데 요 산은 젖산이더라 하는 표현이죠. 젖산의 양이 많아지면 근육의 pH가 낮아지고 근육의 ATP도 분해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pH가 낮아지더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젖산의 축적과 ATP의 분해로 사후 경직이 시작된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더라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후 경직. 어패류가 죽은 후 근육의 투명감이 떨어지고 수축하여 어체가 굳는 현상. 근육이 딱딱하게 굳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살아있을 땐 살이 이렇게 말랑말랑 부드러운데 죽고 나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어패류의 사후 경직은 죽은 뒤 1시간에서 7시간에 시작되어 5에서 22시간 지속된다. 사후 1시간에서 7시간 정도면 시작되고 이게 5에서 한 22시간 지속이 되는데 결국 사후 경직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이 수산물의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후 경직 시간이 길어지냐 짧아지냐 이게 이 수산물의 유통기간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길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후 경직을 길게 하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이냐 하는 게 이 수확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은가 싶어요. 3번 한번 보죠. 어류의 사후 경직은 이 어류의 종류. 첫 번째 종류가 뭐냐? 두 번째 죽기 전 상태. 세 번째는요. 죽은 후의 방치 온도. 네 번째가 내장의 유무. 유무가 사후 경직 시간을 결정하더라. 그러면 결론은 종류, 죽기 전의 상태, 온도, 내장 이런 것들이 수산물의 유통기간을 결정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 상태 4번부터 한번 보죠. 붉은 살 생선이 흰 살 생선보다 사후 경직이 빨리 시작되고 지속 시간도 짧다. 그래서 붉은 살 적색육이죠. 이렇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백색육보다는 적색육이 이 사후 경직이 빨리 시작되고 그리고 끝나는 시간도 짧아진다. 우리 그럼 이제 붉은 살 생선 하면 이 가장 우리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어. 그래서 그리고 백색 어류면요 명태. 그래서 명태에 비해서 고등어 유통시키기가
훨씬 더 어렵다 하는 개념이고요. 다섯 번째, 죽기 전에 오랫동안 격렬하게 움직인 어류는 사후 경직이 빨리 시작되고 이 지속 시간도 짧다. 그렇지 않은 어류는 조직에 글리코겐 함량이 높기 때문에 경직 개시까지의 시간이 길고 지속 시간도 길다. 그래서 죽을 때 고민사냐 즉사냐 이쪽이 사후 경직 시간이 빠르고 끝나는 시간도 짧더란 얘기예요. 이유는요. 이야기는 이 고민사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몇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물을 싹 걷어가지고 물고기를 우리가 털어냅니다. 그러면 그물에 걸려 있는 시간만큼 물고기는 굉장히 격렬하게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더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소모하고 젖산을 생산해 버립니다. 그럼 결국 글리코겐이 소모되고 ATP와 젖산이 생성되면서 사후 경직이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이 근육에 있던 글리코겐을 써버리고 젖산 생성량이 많으면 이렇게 가는 시간이 빨라지더란 얘기예요. 하지만 즉사 낚시로 잡아서 바로 죽인 이런 애들은 그러한 과정들을 몸부림치는 과정을 안 겪기 때문에 이 근육 내 글리코겐 함량이 높아서 사후 경직이 늦게 시작되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번, 이 사후 경직은 신선도 유지와 직결되므로 죽은 후 저온 등의 방법으로 사후 경직 지속 시간을 길게 해야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사후 경직 시간이 길수록 신선도 유지 기간이 길어지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후 경직이라는 이유가 결국은 이것 때문입니다. 사후 경직 시간이 길어지면 신선도 유지 기간이 길어지더라. 그럼 신선도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유통할 수 있는 유통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수산물을 팔기가 쉬워지고요. 그리고 신선도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선도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든가 아니면 폐기해야 됩니다. 왜요? 이렇게 가서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이 선도 유지 기간을 어쩌면 길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다음 해경. 사후 경직이 끝난 뒤 수축된 근육이 풀어지는 현상. 그래서 사후 경직은 근육이 굳는 현상이라 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굳었던 근육이 풀려버리더란 얘기예요. 해경의 단계는 극히 짧아 바로 자가소화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가소화. 근육 조직 내에 자가소화 효소 작용으로 근육 단백질의 변화가 발생하여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가소화는 효소가 작용하더라 하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단백질의 변화가 생깁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가소화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만 어종, 온도, pH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어종, 온도, pH가 자가소화를 결정하더라. 주로 운동량이 많은 생선은 pH 4.5 정도, 담수어는 23에서 27 정도에서 자가소화가 가장 빠르다. 자가소화가 진행된 생선은 조직이 연해지고 풍미도 떨어져 회로 먹기 좋지 않으며 열을 가해 조리하는 것이 좋다. 연해지고 그래서 자가소화가 진행되게 되면 이 근육이 연해지고 풍미, 맛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선도가
신선도 유지 기간이 사후경직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횟감으로 사용하기는 힘들고 조리를 해서 불을 대서 그러니까 자가소화가 되면 결국 소화 효소도 있지만 이 어떤 세균이라든가 미생물 이런 것들의 번식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불을 대서 조리해서 먹지 않으면 나중에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해경과 자가소화 현상을 겉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며 자가소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변질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유로 변질, 부패 직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젓갈, 액젓, 식혜는 자가소화를 이용한 가공품이다. 젓갈이라든가 액젓, 식혜 이런 것들은 이 어류가 죽고 난 다음에 해경 이후에 자가소화 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먹는 젓갈 그리고 액젓, 식혜 이런 것들을 담는 원리가 자가소화라는 과정을 이용한 방법이다. 다음 부패. 어패류는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이 미생물 작용에 의하여 유익하지 않은 물질로 분해되어 독성 물질이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그래서 지방, 단백질이 무엇에 의해서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현상을 부패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작용은 트리메탈 아민 옥시드가 세균에 의해서 트리메탈 아민으로 환원되는데 이것이 좋지 못할 비린내의 주요 성분이다. 그래서 트리메탈 아민 옥시드가 트리메탈 아민으로 바뀌면서 이 결과 비린내, 생선 비린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싱싱한 생선에서 나는 냄새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생선에서 나타나는 냄새가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난 생선에서 나타나는 비린내가 이러한 트리메탈 아민 옥시드라는 성분이 트리메탈 아민으로 바뀌면서 그러한 냄새를 나게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세균과 효소작용으로 아미노산 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분해되어 아민류, 지방산, 암모니아 등을 생성하여 매운맛과 부패 냄새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유독성 아민류인 히스타민이 생겨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등 중독을 일으킨다. 그래서 부패된 수산물을 먹고 우리가 두드러기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것은 결국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서 죽고 해당작용, 사후경직, 해경, 자가소화, 부패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요게 어찌 보면 그 수산물 수확 후 관리의 가장 기본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물고기의 종류, 죽기 전 상태, 온도, 내장, 그리고 여기 왔더니 어종, 온도, pH 이런 것들이 결국 어종이나 온도, pH 그리고 뭐 내장 상태, 죽기 전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수산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서로 달리해야 되더라. 또는 이 온도라든가 pH 이것들은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온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이 근거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뭐 TMAO, 트리메탈 아민 옥시드라든가 트리메탈 아민 요것들을 이용해서 결국 트리메탈 아민의 양을 우리가 확인하면 얼마나 부패가 진행됐는지 이것도 알 수 있다 해서 검사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미리 그 근거가 되는 이론들이니까 가장 기본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이해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류의 선도입니다. 선도 판정의 개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트리메탈 아민 옥시드. 그래서 거기에 변하면 트리메탈 아민이 된다 했는데 결국 이런 걸 이용해서 선도 판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 선도 판정하는 방법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죠. 개요. 어류의 선도는 원료의 취급 방법과 온도 관리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취급과 온도. 그러면 결국 취급이라는 개념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고민사냐, 즉사냐, 또는 내장의 유무. 우리가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아서 내장을 제거한 상태로 유통하는 경우도 있고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하는 경우도 있죠. 거기에 따라서 선도 판정이 서로 달라지더라. 온도는 어떻게 해주면요? 낮게 하자. 2번. 어패류의 선도 판정은 가공 원료의 품질, 가공 적합성 또는 위생적인 안전성 판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선도 판정 방법은 될 수 있는 한 간편, 신속, 정확도가 높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선도 판정 방법으로는 관능적 방법. 그래서 관능적 방법이라 그러면 사람이 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사람이 느껴서 판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관능적 방법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요. 화학적 방법.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트리메탈 아민이 얼만큼 함유되어 있느냐 해서 화학적으로 검출해서 검사하겠다. 또는 VBN, 휘발성 염기질소입니다. 그래서 휘발성 염기질소를 측정해서 얘가 얼만큼 부패가 진행됐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겠다 하는 방법이 화학적 방법. 그리고 물리적 방법. 그리고 세균학적 방법.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선도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되는 선도 판정은 관능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다. 그래서 주로 이용되는 게 관능적, 화학적 요 두 가지가 주로 이용되고 있더라. 어패류의 선도 판정 방법. 첫 번째, 화학적 선도 판정. 화학적 선도 판정법은 어패류의 선도 판정 방법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방법이다. 어패류의 선도가 떨어지면 근육 성분은 세균 작용에 의해 점점 분해되는데 원래 근육 중에 없거나 적게 함유되어 있던 물질들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분해 생성물의 양을 측정하여 어패류의 선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첫 번째. 죽고 나서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더란 얘기예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런 새로운 물질의 양을 측정해서 선도를 판정하겠다 하는 방법이 화학적 판정 방법이다. 이러한 분해 생성물들의 양을 측정하여 어패류의 선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암모니아. 그래서 새로운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암모니아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리메탈 아민. 그리고 휘발성 염기질소. 히스타민.
pH, 또 K값이라는 걸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측정해서 새로운 물질들이 암모니아라든가 트리메탈아민, VBN, 히스타민, pH, K값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의 양을 이렇게 측정해서 얘가 과연 신선한지 이것을 판정하겠다 하는 얘기죠. 뭐 pH 이 이유는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내용 중에 젖산이 생성되면서 pH가 낮아집니다. 산성화된다는 얘기죠. 근육이. 그러면서 이게 낮아지니까 결국 산성화됐다는 얘기는 많이 진행됐더라. 뭐 히스타민 조금 전에 중독성 물질이라고 그랬고요. VBN 휘발성 염기질소. 그리고 트리메탈아민은 트리메탈아민 옥시드가 분해돼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암모니아는 이제 주로 그 상어라든가 홍어 같은 연골 어류들 같은 경우에는 선도가 떨어지면 이 암모니아 생성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홍어 같은 경우 전라남도 쪽에서는 홍어를 많이 먹죠. 근데 얘네들은 홍어를 안 먹어본 사람이 처음 먹어보면 이 강한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실제로 먹기가 좀 불편하다.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결국 생성되는 그러한 어종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화학적 방법에 의한 선도 판정 기준이 나오는데 pH는 적색어류는 pH부터 한번 볼까요? 적색어류냐, 백색어류냐, 그리고 뭐 새우류냐 이렇게 나눠서 적색어류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등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적색어류는 pH 6.2에서 6.4. 그래서 pH 6.2에서 6.4면 부패 초기로 판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백색어류는 6.7에서 6.8.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전에 지워버린 내용 중에 했던 얘기가 적색어류가 더 빠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우류는 pH 7에서 8.0, 7.0에서 8.0 정도면 초기 부패로 보겠다. 그리고 휘발성 염기질소 봤더니 일반 어류 30에서 40mg. 얘는 30에서 40mg per 100g. 그래서 100g당 30에서 40mg 정도의 휘발성 염기질소가 검출되면 얘는 초기 부패로 보겠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트리메탈아민 3에서 4mg. 얘는 3에서 4mg이면 물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g당이에요. 100g당 3에서 4mg 정도면 초기 부패로 판정하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억번 이제 pH 측정법. pH 측정법부터는 잠시 후에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